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연간 30조 원을 잃게 됩니다. 일본 총리실 발표에 도쿄 증시는 50% 하락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가까웠죠. EUV가 있어야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전 세계 90% 이상을 독점해온 일본은 항상 EUV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납기를 조이고 조건을 강화했죠. 한국 결국 우리한테 무릎 꿇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은 완벽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일본은 긴급 성명을 내고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서죠. 오만이 어떻게 국가를 무너뜨리는지, 독점이 얼마나 위태로운 환상인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노 류이치입니다. 총리실 산하산업안보전략연구원에서 수석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8살이 됐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같은 회의실에 앉아 같은 보고서를 올렸어요. EUV 핵심 소재 공급 현황, 결합률, 납기 일정, 그리고 한국 주요 고객사의 주문량. 이 숫자들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묘한 우월감이 들곤 했어요.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는 일본이 반도체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역설 말이죠.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관리자였고, 독점은 위험이 아니라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숫자를 확인했고, 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이번 분기 납기 준수율 98%, 한국 측 주물량은 전월 대비 1% 증가. 이런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2025년 초 첫 정례 보고였죠. 총리실 측근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넘겼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역시 안정적이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이 안정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막바지, 총리실 정책조정실장이 가볍게 덧붙인 한마디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조건 재조정건 검토 좀 해보시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저는 느꼈어요. 조건 재조정.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조이거나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뜻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총리실 별관 3층 작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정책보좌관 미야모토 사에코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46살, 냉정하고 정확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사노 씨, 조건 재조정안 검토 좀 해주세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가격 인상 시나리오, 납기 단축 옵션, 검사 기준 강화 조항. 숫자들이 차갑게 나열돼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폭으로 가면 한국 측 반발이 있을 텐데요.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어요. 시장 논리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였죠. 너희는 우리 없이 못 산다는 신호.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총리실 의향이에요. 실무는 아사노 씨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시는 위에서 왔고, 저는 이를 현실로 옮기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준비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파일을 닫았어요. 좋아요. 이번 달 안에 초안 올려주세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 아니야. 나는 지시를 따를 뿐이지. 그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책임은 위에 있고 저는 그저 실무자일 뿐이라는 안도감 말이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지는 제 선택이었거든요. 저는 그 선택의 무게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한국 고객사 리스트가 떠 있었어요. 삼성, SK, 그 외 협력사들. 저는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상률 10%, 납기 2주일 단축, 검사 항목 추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렸죠. 그때 제 옆자리 젊은 연구원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어요. 시장 논리야. 걱정 마.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건 강화 시나리오는 검토해서 실행으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 봄이 왔고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갔으니까요. 저희는 단계적으로 조건을 조였습니다. 먼저 납기부터였어요. 기존 4주일에서 2주일로 단축했죠. 그 다음은 검사 기준이었습니다. 결함 허용치를 낮추고 샘플 검사 비율을 높였어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단번에 오르면 충격이 크니까 석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렸죠. 저는 이 과정을 표준 강화로 포장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글로벌 품질 기준 상향 도정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고객사들에게 공문이 발송됐고 저는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항의 메일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라는 짧은 회신만 왔어요. 전화 한 통 없었고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였고 회의는 점점 짧아졌죠. 과거엔 1시간씩 걸리던 논의가 15분이면 끝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국은 어쩔 수 없지. 우리 없이 못 사니까. 쿠로다 임원은 회의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올려도 되겠는데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동조하고 싶지 않았지만 반박할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주물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확실히 미세한 하락 곡선이 보였어요. 하지만 쿠로다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이겠지. 재고 조정이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침묵을 체념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편했거든요. 그들은 받아들였다. 우리의 조건을.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저는 다카하시에게 말했어요. 계속 모니터링은 하되 크게 걱정할 건 없어. 그리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담당자들의 메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과거엔 작은 결함 하나에도 3페이지짜리 이해 제기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죠. 데이터를 첨부하고 과거 사례를 인용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인했습니다로 끝이었어요. 회의 요청도 사라졌습니다. 분기마다 있던 현장 실사도 취소됐죠.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라는 짧은 통보만 왔어요. 출장 일정표를 보니 한국 쪽 방문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체념의 모습과 달랐어요. 체념한 사람은 불평을 하거든요. 하소연이라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우리와의 대화 자체가 필요 없다는 듯이요. 어느 날 오후 다카하시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협력사가 클릴룸을 증설한대요. 대규모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처는? 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업계 소문이에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저는 다카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더 알아봐. 공식 채널로.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책상에 남아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주물량 추이, 연락 빈도, 회의 취소 기록.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거리 두기. 그들은 우리로부터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설마 EUV 소재를 대체한다고? 불가능해.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야모토 보좌관이었습니다. 아사노 씨, 내일 오전 긴급 회의 있어요.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총리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는 5명이었어요. 미야모토 보좌관, 쿠로다 임원, 총리실 측근, 그리고 저와 다카하시.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야모토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건을 더 강화합니다. 가격 추가 인상과 베타 조항 신설이에요. 쿠로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잠깐만요. 지금 한국 쪽 움직임이. 그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클릴룸 증설 정황이 있습니다. 접촉도 급감했고요. 오히려 완화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쿠로다가 비웃듯 말했어요.
연막이죠. 클릴룸 짓는다고 소재 만들어지나요? 미야모토도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사노 씨, 우려는 이해하지만 근거가 약해요. 총리실 방침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단계적으로. 하지만 총리실 측근이 손을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강화안으로 진행하죠.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장님, 어떠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파고들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과거 사례 파일을 뒤졌습니다. 독점이 무너진 순간들, 철강, 디스플레이, 배터리. 패턴은 비슷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판이 뒤집혔죠. 저는 화면에 EUV는 다르다고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다를까?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까?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총리실 공식 보고 라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식 지시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인맥과 경험만 믿고 비공식 정보망을 가동했죠. 먼저 해외 장비 납품 일정부터 추적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검사 장비 제조사들, 그쪽 영업 담당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최근 한국 쪽 주문 어때요? 대부분은 비밀이라며 입을 다물었지만 몇몇은 힌트를 줬습니다. 바쁘긴 하더군요. 다카하시는 클릴룸 공사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공개 입찰 기록이었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죠. 일반적인 증설이 아니라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순으로 연결하자 방향이 보였어요. 장비 발주 시점, 클린룸 착공 시점, 인력 채용 공고 시점. 모든 게 우리가 조건을 강화한 직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카하시가 긴장한 얼굴로 왔습니다. 과장님, 검사 장비가 예정보다 석 달 빨리 한국으로 들어갔대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확실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현지 물류 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검사 장비는 생산 직전 단계에 투입되거든요. 그들이 이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일본이 쥐고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더 이상 관리자가 아니었어요. 추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추적할수록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죠. 한국의 준비는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행형이었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더 이상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세가와 유리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통상분석관으로 과거 무역 분쟁을 연구해온 인물이었어요. 저보다 4살 어렸지만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 날카로웠죠.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 소속으로 프리랜서 자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폰기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국 얘기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사노 씨가 저한테 연락할 때는 항상 뭔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물량 감소 그래프, 클릴룸 증설 기록, 장비 조기 반입 정황. 그녀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굴복이 아닙니다. 목표가 바뀐 거예요. 목표요? 당신을 설득하는 대신 필요 없게 만드는 중이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항의는 상대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인정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어요. 아사노 씨,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격 올리고, 조건 조이고, 납기 단축하고.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모멸감이었겠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2가지 길로 갑니다. 포기하거나 탈출하거나. 한국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리 얼굴을 봐야 했던 그들.
조건을 받아들이며 느꼈을 분노와 치욕,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기술 개발로 전환됐을지를. 침묵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세가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네가 갑질할 때 그들은 실험실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거죠. 카페를 나서며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추적이 깊어질수록 그림은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쳐다봤어요. 일본이 가격을 올린 시점마다 한국의 연구 투자와 설비 증설 기록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붙였고 그들은 데이터를 쌓았어요. 우리는 압박했고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 역설을 보고서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잔인했거든요. 우리가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그들은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쿠로다는 여전히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버티지 못할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현장의 숫자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한국 쪽 주문은 계속 줄었고 대체 공급선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총리실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야모토 보좌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사노 씨, 한국 측과 면담을 잡아야겠어요. 고위급으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해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해야죠. 일주일 동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 요청, 실무 조율 제안, 심지어 비공식 만남 제의까지. 과거 같았으면 즉각 응했을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번째 회신은 이랬습니다. 일정 조율 중입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회신. 담당자 출장으로 연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차갑했어요. 현재 면담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다카하시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거절이야. 과거엔 우리가 부르면 달려왔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줄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줬죠. 쿠로다가 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소재 없이 어떻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싸움은 이미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만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밤새 재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 구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었습니다. 삼성과 SK, 그 협력사들. 그들이 주문을 끊으면 일본 기업들은 즉시 적자로 전환될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연구개발비였습니다. 차세대 소재 개발에 쏟아붓는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 발주를 전제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한국이 빠지면 그 투자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다카하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주요 기업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도 알아챈 거였죠. 이건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우호 관계 붕괴였고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라는 거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연말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어요. 총리실 측근, 미야모토, 쿠로다, 그리고 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중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EUV 핵심 부품 대체 가능성 단기간 현실화 위험. 제목을 읽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면 우리 소재 산업은 연간 3조 엔, 한국 돈으로 약 30조 원 이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쿠로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0조 원이라니.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저는 그래프를 넘겼습니다. 한국 발주가 끊기면 주요 기업 3곳이 적자 전환됩니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고용 손실만 10,000명이 넘어요. 미야모토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총리실 측근은 증거를 요구했어요. 추측 아닙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로 저는 돌아갈 다리를 끊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조직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적은 내부에 생기는 법이니까요. 보고서 이후 저는 내부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접근 권한이 줄었어요. 주요 회의 초대장도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미야모토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눈을 피했죠. 쿠로다는 아예 저를 무시했어요. 총리실은 제 경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납기 재조정, 기준 강화, 옵션 제한.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어요. 주문은 더 줄었고 일부 품목은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당 품목 조달 계획 변경이라는 짧은 통보만 왔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없이 갈 준비를 끝냈다고요. 압박은 칼이 아니라 부메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공식 채널은 모두 막혔고, 조직은 저를 배제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젊었을 때, 저는 1년간 서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민준. 같은 공대생이었죠. 우리는 도서관에서 밤새 과제를 하고 주말엔 남산을 오르곤 했어요.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삼성에 입사했다는 얘기였죠. 저는 오래된 수첩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페이지 사이에서 손으로 쓴 전화번호를 발견했어요. 바렌 잉크였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의 연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여보세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민준아, 나 류이치야. 기억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류이치, 정말?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이틀 후, 저는 서울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민주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에서 과거의 친구를 발견했죠. 류이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가 커피를 건넸어요. 응. 그런데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EUV 소재건이지?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 정부 쪽 사람이 30년 만에 연락하면 뭔지 대충 알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진짜 궁금한 거야.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어?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류이치, 우린 친구니까 솔직히 말할게. 이미 끝났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라인 테스트 최종 단계 통과했어. 다음 달이면 양산 들어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달이라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가 가격 올리고 조건 조일 때 우리 연구원들은 3년 동안 밤을 새웠어. 모욕당한 만큼 더 악착같이 했지.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류이치, 너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 하지만 너희 정부가 한 짓은 용서하기 어려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다카하시의 전화가 울렸어요. 과장님, 한국 쪽에서 공식 발표 준비 중이래요. 곧 터집니다. 총리실 긴급 회의는 짧고 냉정했습니다. 발표를 막을 수 있나? 가격을 내리면 묶을 수 있나? 그러다가 다급하게 물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밤늦게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건 지난 3년간의 기록이었어요. 가격 인상 시점, 조건 강화 시점, 그리고 한국의 투자 확대 시점. 엑셀 그래프를 겹쳐 놓으니 선들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리가 조일 때마다 그들은 투자했어요. 저는 천천히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2023년 봄, 첫 가격 인상. 그해 여름, 한국 정부 연구비 지원 3천억 원 증액. 2024년 가을, 납기 단축 통보. 그해 겨울, 클린룸 증설 착공.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결정은 위에서 했어. 하지만 명령을 문제없다고 해석한 건 저였어요. 완화안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공허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한 문장.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모멸을 연료로 바꿨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패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문제였죠.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 오만함이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총리실은 뒤늦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야모토가 급하게 소집한 회의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완화 패키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저는 내용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격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20% 더 낮췄습니다. 납기는 한국 측 요구에 전적으로 맞추고 검사 기준은 최소 수준으로 완화했죠. 거기에 더해 10년 장기 계약 보장, 기술 지원 무상 제공, 심지어 연구개발 협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쿠로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물었어요. 이 조건으로 하면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적자예요. 총리실 측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기면 전부를 잃어요. 쿠로다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절박해졌구나. 제안서는 특급으로 한국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어요. 과거 같았으면 즉각 반응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3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짧은 회신이 왔습니다.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다카하시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조건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검토가 필요하답니까? 저는 그 한 줄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신호였죠. 이 엄청난 조건도 그들에겐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2주일이 지나 정식 답변이 왔습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선 다변화 전략상 즉각적인 장기 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단기 거래 검토 가능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가 거의 모든 걸 내놨는데도 그들은 일부만 검토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막는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이 바뀌었어요. 2026년 1월 중순 그 소식은 조용히 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였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 완료 및 양산 적용. 자극적인 표현은 없었죠. 기술 성과를 담담하게 나열했고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어요. 쿠로다가 속한 기업은 하루 만에 15% 떨어졌습니다. 협력사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쿠로다는 회의실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공방만 오갔죠. 총리실 지시였다. 현장에서 경고했어야지. 분석이 잘못됐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국 기업들과의 재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과거엔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부 품목은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과 조건은 재논의가 필요하겠죠. 한국 측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협박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전달했죠. 쿠로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야모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했어요. 조용한 참교육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을 적었죠.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다. 준비했다. 준비가 끝나자 싸우지 않고 끝냈다. 그 방식이야말로 가장 잔인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소리 없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역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같은 창가에 서 있습니다. 예전엔 이 자리에서 우월감을 느꼈어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열쇠는 언젠가 바뀌고 자물쇠도 바뀐다는 걸요. 독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총리실 회의실 벽의 문구도 바뀌었어요. 공급망 지배에서 공급망 협력으로요. 저는 새로운 전략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세대 소재 개발팀이죠. 이번엔 막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겁니다. 다카하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해. 독점이 아니라 기술로 말이야. 한국은 선택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본 소재를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만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쿠로다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미야모토는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총리실은 새로운 산업안보 전략을 발표했죠. 파트너십, 기반 공급망 구축, 뼈아픈 교훈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개인 파일함에서 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EUV 독점 붕괴 보고서 내부 기록. 제가 밤새워 쓴 진실의 기록이었어요. 이걸 언젠가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겨야 한다고 느꼈죠.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민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이번엔 친구로서. 그가 답했어요. 그래, 요이치. 이번엔 서로 존중하면서.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변명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오만이 어떻게 국가를 무너뜨리는지, 상대를 무시하는 순간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말이죠. 안보는 조이는 힘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독점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